가지는 분들 많으시더군요. 왜 저럴까? 저 사람 마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 드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리에 대해서 그래서 더 궁금증 많이 생기는데요. 오늘도 알아보죠. 알쏭달쏭 심리학,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 함께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혜인입니다. 잘 지내셨고요. 네, 잘 지냈습니다. 목소리 왜 이렇게 힘이 없게 들려요?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아니 언제나 활기찬 분이 기분 탓일 겁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오늘은 성격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그렇잖아도 이야기 한번 해야 되기는 되는데 싶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심리학계에서는 성격 장애를 그러니까 장애, 핸디캡으로 봅니까? 아니면 병증, 디지즈로 봅니까? 증상의 심각도에 따라서 이거를 그냥 핸디캡으로 보기도 하지만 네. 이 장애라고 장애 진단이 나가게 되면 이건 디지즈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맞습니다. 그럴 것 같죠. 요즘 특히나 여러 우리 주변의 상황들 보니까 이거 좀 깊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가져온 것도 이 얼마 전에 이 선현역 흉기난동 용의자가 검거되었었는데 예. 그때 본인이 과거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 성격장애의 개념이 이렇게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근거와 개념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성격 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알자 이런 시간인데, 자, 성격 장애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죠? 유전적인 요인이 클까요?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질까요? 이거는 뭐 유전이다, 100% 환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격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서서히 만들어지는 거고 또 이 부적응적인 상황이 성인기가 되면서 고착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성격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어서 이것을 무엇이다라고 규정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어쩔 수 없이 서로 상호작용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성격 장애다 라고까지 진단을 내리게 되면 적어도 이 고정된 행동 패턴을 가져야 되고 본인 스스로의 생활과 사회생활 전반에도 심각한 고통을 초래해야 이것은 장애이다 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사회화가 시작되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발현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보통 몇 살쯤에 이런 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표면화됩니까? 사실 더 어렸을 때부터 보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진단을 받으려면 만 18세가 되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여보세요? 지금 전화 연결이 부정적인 부분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장애 진단은 18세 이후가 되어야지 되고요. 네. 이 성격 장애라고 진단을 받게 되면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어떤 사물에 대한 행동 이런 것들이 본인만이 느끼고 판단하는 과정이 적어도 좀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희노애락을 느끼는 정서 경험을 하는 것도 어렵고요. 좀 더 목표 지향적인 능력이나 공감 능력, 친밀감 형성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손상되어 있는 데다가 매우 경직된 사고와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18세 정도라야지 진단이 되지만 아동기부터 서서히 드러나게 되고요. 말씀하신 여러 것들 요소들을 보니까 결국은 고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체 사회 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직장과 학교에서 타인을 대하는데 문제가 있을 정도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이고요. 이렇다 보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고통을 줄 수가 있어요. 네.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의 성격 특성이 좀 원만하지 않거나 부정적이다라고 하면 막 자신을 바꾸려고 굉장히 애를 쓰거든요. 근데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절대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부적응 패턴도 증상이 얼마나 심각하냐, 지속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심리학계에서는 이게 뭐 단순한 문제가 아니니까 성격장애 말씀하신 것처럼 패턴이라든가 이 발현되는 모습 이런 걸 구분하는 매뉴얼도 있겠죠?
그쵸. 예. 이게 시대상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요. 예. 지금 매뉴얼은 DSM-5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안에는 성격 장애를 10개로 구분하고 또다시 3개의 하위 유형으로 나눠 두었습니다. 네네. A군은 좀 이상하고 괴상해 보이는 군, B군은 극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좀 변덕스러워 보이는 군, C군은 불안하거나 두려워 보이는 군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래서 각각을 기묘한 A군, 극적인 B군, 불안한 C군이라고 별명을 부르는데 그 중에서 다른 사람들을 좀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는 극적인 B군이고요. 예. 본인이 괴로운 거는 불안한 C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A, B, C로 이렇게 구분을 하셨는데 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죠. A군에 포함된 성격 장애는 편집성, 조현성, 조현형 이런 성격 장애들이 있는데요. 예. 이 성격 장애들은 타인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동기를 의심하고 약점과 실수를 하게 되면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게 되고요. 소위 의처증이나 의부증 같은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신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면 타인을 훨씬 더 쉽게 비난하고 반복적으로 앙심을 품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런 A군 성격 장애들은 조현성, 조현형들로 이렇게 발전되어지기도 하거든요. 처음에는 편집성이었다가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회적으로 매우 위축되고 고립되어져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혼자서 외롭게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고 직계 가족 이외에는 가까운 친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성격 장애를 보이는 사람들은 훨씬 더 고립된 생활 안에서 외부 활동을 차단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심각한 A군의 조현형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어떤 미신을 믿거나 천리안이나 텔레파시 같은 얘기를 막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신체적인 어떤 착각을 포함한 유별난 지각 경험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엉뚱한 외모나 기이한 어떤 행동 같은 것들을 막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가장 흔하게 보이는 그런 유형이 A군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A군 유형은 안타깝지만 조금 더 많이 심각해지면 이게 이 조현병으로까지도 발전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A군 유형은 이렇고요. 자, 잠깐만요. 사고가 있어가지고요. 사고 소식 있습니다. 포항 포스코대로입니다. 형산교차로에서 우광장 방향 해도농수산물센터 횡단보도 2차로입니다. 승용차 간 추돌사고 있습니다. 현재 처리 전이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최태권 통신원 보내오셨습니다. 지금 A군 그러니까 편집적인 경향을 보입니다만 이게 이제 조현병 등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B군은 어떻습니까? B군의 성격 장애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누군가를 가장 많이 괴롭히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사회성, 경계성, 연극성, 자기애성 이런 성격 장애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특히나 이 반사회성 같은 경우에는 15세 이전에 품행 장애, 소위 그러니까 뭐 도벽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가출이라든지 이런 문제 행동을 경험한 적도 있는 유형들을 이 반사회성이라고 하고요. 이들은 좀 용납할 수 없는 행동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사람들한테 좀 불편감을 준다라고 할까요? 네. 그리고 경계성 성격 장애가 있는데요. 이들은 좀 사람들을 갖다가 해를 입혀서 본인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해를 입혀서 내가 이런 상태다 하는 걸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죠. 네, 그래서 자해나 반복적인 자살 시도나 약물 중독 등을 통해서 존재감을 확인시켜 주려고 하기 때문에 또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주위 사람들은 저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벌벌 떨게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연극성 성격 장애는 굉장히 감정이 극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 관계에서도 실제보다 더 친밀하게 막 행동하려고 하고요. 혹시나 본인이 버려지게 될까봐 너무 많이 걱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누구든지 본인을 칭찬하거나 뭔가 대단한 존재라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걸 참을 수가 없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들에게도 지속적인 관심과 기대를 계속 달라고 하는 행동들을 합니다. 듣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정 부분은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도출되느냐, 스위치가 이제 켜지느냐 이런 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네. 제가 C군 마치- 형태는 어떻게 되죠? 네네네. C군요. C군은 마지막으로 본인이 제일 괴로운 스타일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렇죠. 이들을 주는 회피성, 의존성, 강박성 성격 장애인데요. 특히나 회피성은 비난받거나 꾸중듣거나 거절받는 거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그렇게 거절되어지는 상황이 올까봐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지도 않고 누군가가 나에게 호감을 보내고 있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사람들과 잘 만나지도 않습니다. 의존성은 매우 사소한 것에도 본인 스스로 결정을 못해요. 소위 우리가 결정장애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라고 예. 볼 수 있고요. 강박성 성격장애는 굉장히 사소한 세부사항과 규칙과 순서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완벽주의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자신과 타인에게 인색하고 매우 고지식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입니다. 지금 듣고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겪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또 들기도 합니다. 오늘 성격장애 소개해 주셨는데 특별히 소개해 주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네, 제가 이걸 가져온 것은 혹시 청취자분들 모두 다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서서입니다. 예. 성격장애가 있다고 해서 범죄의 면죄부를 받을 수도 없지만 성격장애가 또 그렇게 멀기만 한 정신질환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청취자분들도 모두 나에게 성격적으로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좀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알쏭달쏭 심리학에서 성격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말씀처럼 정말 우리 모두가 생각 한번 해볼 대목입니다. 정혜인 교수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